과학톡 최명입니다. 16세기 말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보이지 않는 지구의 지배자, 미생물과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장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뇌, 소화기관, 면역계 등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세컨드 게놈이라고 불리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신비한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박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이크로브, 즉 미생물하고 그리고 덩어리나 또는 뭐 전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그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전체 합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미생물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사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하고 미생물이라는 용어가 사실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미생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개별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하게 되면은 그 미생물 전체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 또는 세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그 진화와 역사 과정에서 그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그 생존이 위협받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잘 아시다시피 흑사병이라든가 결핵, 말라리아 굉장히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미생물의 현대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미경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전자현미경 나오고 난 다음에 미생물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냈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자현미경보다 더 정밀한 관찰 도구가 나오면은 그 미생물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것들이 우리 몸에 막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그 사실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세균. 뿐만이 아니라 또 고균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세균이라는 원래 뜻의 이제 그 미생물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생물이라든가 또는 곰팡이, 진균 종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물하고 무생물에 우리가 약간 경계선상에 있지 않느냐. 독자적인 대사를 못한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단백질 외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DNA든 RNA든.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더 작은 그 엔티티로는 RNA만 조그만한 RNA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작은 거를 또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큰 이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게 크기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게 아닌가요? 우리 그 세균의 숫자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 사람 한 명에게 있는 숫자는 지구 전체에 아니죠. 있는 지구 지구입니다. 전체에. 네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이렇게도 어마어마하네요.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미생물 또는 세균 숫자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를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보통 수십조 개 정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 수보다 더 많은 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개수가 세포 하나당 보통 한 2만 개 내외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한 세포 내에 한 수천 개 정도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를 보면은 만 종이 넘습니다. 우리 몸에. 수만 종이 이르니까 유전자 개수로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개수보다 우리 몸에 붙어 사는 미생물의 유전자 개수가 수천 배나 많은 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 뿐 아니라 이 미생물이 우리의 사람을 막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기분도 바꿔주고 건강도 조정하고 뭐 호르몬도 조절하고 이런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미생물이 우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생물의 숙주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몸의 주인이 미생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 미생물 나 안에 내가 바로 미생물이고 우리 몸은 어쩌면은 미생물을 키우는 거대한 배양기가 아닌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전자 말씀 나왔으니까 네. 유전자 지도 얘기를 좀 네네. 하고 싶은데요. 이게 1953년도죠. 왓슨하고 크릭이 처음에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프레데릭 생어라는 분이 이제 그 디텍션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을 해서 작년도 2017년도가 40주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전자 변이, 염색체를 다 지도를 하니까 질병에 대한 것이 약간 이제 앞섰는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됐는데 아마도 미생물도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해 있나요? 그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그 DNA의 염기서열 ATGC를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이 지난 8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30억 염기쌍에 이르는 그 DNA 서열을 다 읽어보려는 그 야심찬 계획이 론칭이 되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0년 초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서열의 초안이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쯤 해서 몇몇 과학자들이 사실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은 무언가 하나 빠진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다. 이것을 세컨 게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전자와 그것들이 하는 기능들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이 좌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유전체를 해독하는 데만도 지금 근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그 미생물의 유전체를 해독하려면은 정말 슈퍼컴퓨터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슈퍼컴 전문이시니까. 네. 엑사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 지금 갖고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필요하겠네요. 생명과학의 발전이 한동안은 컴퓨터의 발전하고 거의 궤를 같이였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이제 IT 쪽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데 BT 쪽에서는 그보다 좀 더 빠를 정도로 특히 2000년, 2005, 6년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차세대 시퀀싱 기술 또는 이제 NGS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 퍼스널 지놈 시대 또는 100불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1000불 시대였는데 이제 진짜 건강검진에서 늘 쓸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돈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기술이 그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미생물이 다른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요. 그래서 미생물의 종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미생물을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학창 시절을 되돌려봤을 때 방구 냄새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인 미생물이 다 다르지 않을까. 식구가 돼서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제 한 2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태어난 지가 2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의 소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 소우주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생물 하면은 그냥 눈에 안 보이고 다 비슷한 놈이고 생긴 게 다 비슷하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놈 이런 시각에서 미생물이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병원비는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한테 큰 해를 주지 않고 또 심지어는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꽤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미생물이 비만에도 네네. 영향을 끼친다라는 네네. 연구가 네네. 있다고 해요. 예. 그거는 이제 2005년, 6년쯤에 이제 제프리 고든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처음에는 정상인하고 살이 조금 더 찌신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장 속에 뭔가 미생물 종류가 약간 다른 것 같다. 이제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은 쥐를 가지고 뚱뚱한 분의 변을 먹여보고 그다음에 좀 마른 분의 변을 먹여보니까 쥐가 거기에 따라서 살이 더 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대사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살이 좀 더 찔 수도 있고 덜 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충격이 컸습니다. 학계에서. 네, TV에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루에 거의 드시는 것도 이제 뭐 1,500칼로리, 킬로칼로리 이하로 드시고 네. 2시간 정도 굉장히 고된 운동을 하시고 열심히 2년 정도를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을 장내 미생물의 탓이다. 원인을 아셨으면 빨리 그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죠. 제 말이 그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하세요? 제가 통통한 이유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뱃속에 있는 미생물 탓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미생물을 바꿔주면 날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제 실험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쥐하고 달라서 사람은 또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미생물이 이제 우리 뱃속에 몸속에 살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 이제 제 몸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날씬한 분의 미생물을 어떻게 섭취를 했다. 네. 그러면 걔가 제 몸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느 정도는 이 미생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세상에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는 우리가 미생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다가 이제 미생물 샤워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모유를 수유받으면서 또 이제 엄마의 미생물이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이유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장 속의 미생물이 우리 성인들하고 비슷하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미생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온 거죠. 우리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것처럼 서로 적응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새로운 미생물을 심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구르트 많이 먹잖아요. 요구르트 먹고 나면은 그렇게 많은 보통 거기 뭐 1,000억 마리 이상 미생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유산균이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 만난 학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불임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한 부류는 장 트러블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불임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잘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의 자궁 환경, 그 미생물을 넣어주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장주 역시나 장이 너무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건강한 장을 지니신 분들의 그 대장균 같은 걸 넣어주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착이 좀 힘들다면 예. 억지로 막 못 나오게 경찰이 막고 서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세균들이 많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웬만큼 들어와도 사실 정착하기가 힘든데, 근데 몇몇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CDI라고 그래서 클러스트리디움 디피슬리라고 하는 균에 의한 감염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그 항생제가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상당수 쓸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미 이 균들은 항생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다시 투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잘못하면 죽음을 그냥 앉아서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배우자라든가 가까운 사람의 흔히 얘기하는 똥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변을 받아다가 그 건더기는 버리고 이렇게 떠 있는 미생물만 가지고 그 미생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장에 다시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치료율이 약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신기하네요.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효율 좋게 치료가 가능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난치병으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염증성 장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건강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잘 이렇게 냉동 보관 같은 거 해놨다가 네네. 제가 아플 때 그걸 다시 이식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바로 엄청 좀 전에 그 날씬했거든요. 이석범 대표님께서 젊었을 말씀하셨던 때고 나뒀다가 지금 하면은 다시 이제 뭐 그런 예전 데든가. 모습으로. 네. 가능한가요? 그게 참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학술 논문이 나온 건 아닌데 왜 혹시 젊은 피 수혈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늙은 쥐가 있고 젊은 쥐가 있는데 트랜스퓨전을 시켜보니까 늙은 쥐가 생기가 다시 돌아서 젊어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개별 미생물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적응이 안 된 것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몸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지만은 어떤 조건에서 그 미생물에 딥단을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정착률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젊었을 때 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할 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한테서 거꾸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메치니코프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우리가 젊음을 그렇죠. 네.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딱 들어왔는데 옛날 집이 아니야. 많이 낡았어. 내가 살던 집은 도망가면 어떡하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노화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지금 저희가 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 몸뿐만 아니라 저희 뇌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에도 혹시 관여를 하나요? 예.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사는 데가 이제 대부분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대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근데 이 우리 몸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한 70% 이상 몰려 있고요. 또 신경 세포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혈관도 마찬가지지만요.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안에서의 상태, 어떤 미생물이 어떤 대사 물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범하고 용감한 쥐가 있는데 이 소심한 쥐한테 대범하고 용감한 쥐의 오늘 참 거의 말하기 힘드네요. 그죠? 네, 장내세균을 이식해줬더니 좋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랬더니 이 쥐가 굉장히 대범해지더라. 소위 말해서 고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 강아지 쥐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미생물이 성격에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죠? 성격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ADHD나 또는 이제 자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하고도 또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노인성 질병도. 네, 그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미생물이 관련이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생물을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짜증날 때 마시는 요구르트 예. 마시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고 좀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네. 말 안 듣는 애들을 위한 요구르트 딱 마시면은 말 잘 듣고 뭐 글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사람마다 미생물이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미생물 속에서도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하죠. 실제로 그 미생물은 사실 자연계로 보면 무궁무진하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을 파더라도 미생물이 거기서 나와요. 언제든지 새로운 미생물을 찾을 수가 그러죠. 있고 또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능을 가진 특히 뭐 항생제라든가 뭐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미생물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깥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사람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이런 앞서 말씀하신 건강과 질환에 관련되는 그리고 특히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들을 약으로 써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파마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재작년, 작년 지금 굉장히 많이 론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대들이 어느 정도는 실현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네네. 하는 바람이 좀 네네. 있고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그 사람마다 다 유전인자가 이제 약간씩 다르긴 한데 미생물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미생물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미생물상이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미생물들을 계속 섭취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의 균형이 늘 맞출 수 있도록 신체 밸런스가 맞으면은 또 장내 미생물들도 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상이 정상적인 궤도의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을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CDI 인펙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다든가 이제 특정 약을 복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미생물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균형을 생각하고, 유지할 수 예, 있다. 예. 네. 좋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사립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월급날이 17일이십니다. 7일 날 저녁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고기, 닭도 되고. 예. 근데 우리 자랄 때는 적게 먹었단 말이죠. 육류 섭취가.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 보면 거의 매일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거의 육류가 많고요. 생야채 같은 거는 채소는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좋은 미생물은 아군이라고 보고 나쁜 미생물은 적군이라고 본다면 1980년대에 살았던 저의 뱃속에 있던 아군들이 지금은 많이 적군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혹은 저희 아이들의 뱃속에는 적군이 좀 너무 많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지금 많은 그 식단이 육류화됐는데 그러면 미생물의 그 분포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장 속에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냥 미생물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식이 패턴이 바뀌면서 미생물들이
특정 영양소를 더 잘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더 생기게 되면서 미생물 이제 균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먹던 음식 같은 경우는 주로 곡류라든가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서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우리 장 속에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미생물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만드는 다양한 유기산 종류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 우리 꼭 필요하니까 먹어야 되죠. 아미노산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과다하게 먹게 되거나 또는 탄 것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 장 안에서 그것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암인 계열로 바뀌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 같은 게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 CRC가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식이 패턴의 변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생물도 물론 변했을 거고. 아니,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헬스케어나 식생활 패턴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푸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야가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것들이 어떻게 분해돼서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전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예전에 가정식이 제일 좋았죠, 그죠? 가정식 그러다가 이제 간편식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얘기하다가 이제 맞춤형 식품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맞춤형 식품에는 물론 체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속담에 보면 그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모든 변화나 문제점이 다 미생물로 이제 원인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건강은 운동에 달려 있다고 하시고 소식하시는 분들은 적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사안을 조금씩 이제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또 편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이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이제 융합을 또 해보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닉 마이어 교수님이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아기들 장 속에 있는 그 대장균 상태와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도 연구하셨는데 우울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성격 불안, 정서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결국은 아기들의 미생물에 딸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코릴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상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과를 또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학이 그 예전에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뜯어서 보려고 하던 노력들이 그래도 다 그 위차원에서는 그 생명 현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새로 등장을 하고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치료법 또는 다른 대안들과 한꺼번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미생물학 쪽에서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는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참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 몸에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정도까지 이제 알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것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실험 결과들이 그 코릴레이션 연관성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이 인과관계를 밝혔으니까 실제로 치료나 예방에도 우리가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더 발전을 해서 사실 치료나 예방까지 활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예.
사실 외국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오픈바이옴 같이 뱅크도 구축을 하고 또 몇몇 연구 사례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미생물학 분야로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탄탄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많고 또 일찍 새로운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부에서도 은행이 필요하다 해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작년에 실제로 또 오늘 또 얘기가 좀 힘듭니다만 대변은행을 설립을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그 인터내셔널 컨소시엄도 지난 2008년에 결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그 좋은 인력풀이 있고 그리고 또 정부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분야가 빨리빨리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곧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도 엄청 길어요. 저희 예전 그 고전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곤장 맞으면 장독 생긴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다 뭘 먹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뒷간이라고 그러죠. 또는 해우소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물도 좀 있고 그러면은 대나무를 거기다가 이렇게 다 꽂아 놓으면은 대나무 그 통 안으로 노란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약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그 지저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우리 많이 먹고 있는 그 요구르트나 또는 뭐 비피더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원래 따져 올라가 보면 상당수가 우리 변에서 분리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튼 뭐 역사가 오래됐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결국은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게 왜 못하게 되었는가? 그게 그 투자하려면 뭐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듯이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 필요해. 그거가 정말 앞으로 있어가지고 미생물 연구라든가 바이오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인식이 돼 있고 일반인들과 인식이 안 되게 되면은 그거는 하기가 힘들어지는 대목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여튼 우리들이 그런 역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이냐 그리고 공감하도록 할 것이냐 그 작업도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네. 그 한쪽에서는 연구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그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한 분야가 이제 화장품 관련 분야고요. 또 한쪽이 유산균 또는 건강기능 식품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응용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 그 건강에 이론적으로 쓸까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인식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세컨 게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특히 대전에 있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보게 되면은
미생물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탑 수준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하나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생물 박물관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사실은 과학 수준 전체로 봤을 때 우리보다 낫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특정 분야는 잘할 텐데. 근데 확실히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평균점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미생물 박물관을 만든 게 2014년이더라고요. 그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생물이라든가 새로운 분야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특정한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과학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임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왔었고 의료적인 빅데이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점점 사회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104세 된 그 데이빗 구달이라고 하는 호주 과학자가 스위스에 가서 조력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생물학자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생태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104세가 되시니까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힘들어서 이제 삶에 희망이 없다 이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셨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건강 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85세까지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을 본다면 한 10년 정도 안에 사용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생물, 즉 그 몸 안에 있는 작은 조력자들을 이용해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연구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정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이 없는 미생물이긴 하지만 모이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건강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몸을 좀 건강하게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강하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제도 되었습니다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과 애정을 쏟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을 보시고 나서 이런 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을 봤나 이러지 마시고 변 상태에 내 몸에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